자, 오랜만이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학 시예요, 시. 그동안 내신 하느라 고생하셨고 열심히 했어? 이기고 오라고 했지? 이기고 왔어? 자, 우리는 이제 3주 동안 정규 수업을 하고 또 다시 내신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빼고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고 5월 말부터 다시 내신의 세계로 풍덩 이제 문법하러 가야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이제 주로 시 위주로 볼 거야. 그래서 시를 어떻게 볼 거냐면 시 개념하고 시 작품들 하면서 기출 세트예요. 주로 기출 문제 위주로 우리는 볼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뭐 모의고사 보고 수능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우리 정규 시간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자, 오늘은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야.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일을 말하고 그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알면 그 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시를 만나는 경우는 주로 언제 만나니? 처음 보는 시, 낯선 시를 언제 만나? 모의고사. 그렇지. 너네가 굳이 시집을 사서 보진 않을 것이고 시를 만나는 경우는 언제? 주간 파피에서 만나거나 모의고사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뭐 혹시라도 수능을 한번 풀어볼까 하면서 풀어봤을 때 시를 만나겠지. 낯선 시를 처음 딱 만났어. 그럼 제일 먼저 뭐 봐야 돼요? 작가. 제목. 맞아요. 제목과 그렇죠. 작가도 같이 봐주면 좋아. 왜? 우리가 그 작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있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위험한 게 고정관념을 좀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제목을 봐야 돼요. 제목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그 제목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있거나 캐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챙겨야지. 근데 너네가 제목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 아주 많진 않을 거야. 그지? 어쨌든 제목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이 시가 어떨 거야 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게 뭐예요? 자, 시를 만나면 시에서 뭐 찾아라 그랬어? 주제. 말하는 사람? 화자. 말하는 이 화자를 찾자. 시에서 화자를 찾아. 화자가 시 표면에 드러나 있는지 아니면 시 속으로 숨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지. 아니, 화자가 시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드러나니? 나나 우리의 형태로 드러나겠지. 우리 속에는 나가 있으니까 나나 우리의 형태로 드러나 있으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주로 화자가 누구 얘기를 하겠어? 자기 얘기를 계속 하겠지. 나나 우리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고, 자, 드러나 있지 않는 경우에, 나나 우리가 없는 경우에는 주로 자기 얘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하겠니? 자기가 보고 있는 대상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시에서 화자가 아니라 화자 주변에 있거나 화자가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화자가 떠올리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시적 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화자에 집중을 하라.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화자가 집중하고 있는 시적 대상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봐라. 돼요? 자, 화자를 찾았어. 그러면 화자가 처해 있는 뭐를 파악해야 되겠니? 맞아.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 이 상황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작품인데. 시를 읽어보면 되겠지. 시를 읽으면 화자가 어떤 상황이구나. 예를 들어서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졌구나, 아니면 뭐 사랑을 막 시작했구나, 이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지. 자, 화자의 상황을 파악을 했어. 그럼 그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뭐를 파악을 해라? 감정. 맞아요. 감정.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맞아요. 오. 화자의 정서를 파악해야 돼. 그럼 화자의 정서는 뭘로 알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시에서 화자가 슬프다, 기쁘다, 외롭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지. 이걸 뭐라고 해? 슬프다, 뭐 이런 걸. 시에서 쓰인 단어들을 뭐라고 해? 시어. 그렇지. 화자의 정서는 뭐로? 시어로 알아낼 수가 있다. 시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언제?
어떻게?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거. 자기가 정말 슬픈데 진짜 자기가 슬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 비유를 쓰거나 감정이입을 통해서 저 새가 울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대신 표현하기도 하겠지. 어쨌든 화자의 정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든 간접적으로 드러내든 돌려서 말하든 시어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다음 화자가 제목을 봐봐. 화자의 상황, 정서, 그 다음 뭐야? 태도라고 돼 있지.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까지 알았으면 화자의 태도를 알아야 되는데 태도는 뭐냐? 태도는요. 이 상황에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를 이야기를 해. 자, 예를 들어서 화자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진 그러니까 이별을 한 사람이야. 그럼 이 상황,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이별 상황이지. 여기에서 느끼는 감정, 정서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 슬프다. 슬픔, 또 후련하다. 후련하다. 그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겠지. 그 감정들은 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테니까 찾아. 그러면 이 태도라는 건, 자, 이별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가 바로 태도가 되겠지. 어떤 사람은 헤어졌으니까 그 사람이랑 헤어져서 잘 됐어. 그냥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 또 어떤 사람은 슬프지만 이게 내가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고 좀 더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또 어떤 사람은 집착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이 제일 최고였어. 나는 더 안 돼 하면서 끝없이 슬픔으로 빠지고 막 체념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거기에 대처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가 뭐로 나타난다? 태도로 나타난다. 그러면 태도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아까 정서는 시어로 알아차릴 수 있다고 그랬어. 시에서 쓰이는 단어로 알 수 있다고 했어. 태도는 뭘로 알 수 있을까? 봐봐. 어떤 애가 나만 보면 계속 띠껍게 말을 해. 그러면 걔는 나를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지. 어떤 애는 나를 보면 좀 예쁘게 말을 해줘. 그럼 나를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예쁘게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돌려서 이렇게. 아, 그냥 돌려가는 거라고? 야,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나한테 하는 말투를 보면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어? 야, 그럼 좀 쉽게 얘기하자. 너네들이 부모님한테 뭔가 얻어낼 게 있어. 부모님한테 좀 좋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나한테 뭘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해? 그래, 어떻게 말해? 되게 공손한 말투로 말하지. 그지? 근데 부모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근데 내가 평상시 같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굽힐 걸 오늘 별로 굽히고 싶지가 않아. 이럴 땐 어떻게 말해?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되게 반항적인 말투를 쓰겠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태도는요 주로 뭐로 나타나냐? 일상생활에서 태도는 말투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시에서의 말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두 글자로 어조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지? 어조가 바로 시에서 쓰는 말투야. 말투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고. 예를 들어서 말투가 되게 좀 공손해 이러면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가 어때? 공손한 분위기가 되겠지. 그럼 말투가 계속 뭐뭐 해야겠다,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어떤 태도가 보이니? 의지적인 태도가 보이겠지. 그지? 자, 태도는 어떤 사람의 태도는 주로 말투로 드러나고 시에서의 말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어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의지적인 어조, 성찰적인 어조, 독백적인 어조 이런 말들은 말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투들로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됐지? 그럼 봐. 전체적인 틀은 이거야. 오늘 배울 틀은 우리가 낯선 시를 만났을 때 제목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파악해. 찾아낼 수 있는 거 있으면 찾아내. 근데 이거 보고 별로 알 수 있는 게 없다 하면은 누굴 찾아? 화자를 찾아.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화자가 처해 있는 뭐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럼 그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 정서를 뭐를 통해서? 시어들을 통해서 알아내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 태도를 뭐를 통해서?
어조를 통해서. 어조는 특히 종결어미, 말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파악을 해라. 그러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 화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들, 그게 바로 뭐야? 시적 대상이야. 예를 들어서 화자가 태풍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그럼 그 태풍 또한 뭐가 되는 거야? 시적 대상이 되는 거야. 시적 대상은요, 되게 범위가 넓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시적 대상이야. 그래서 시적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적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시적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화자는 이 시적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찬적, 되게 좋아하는지 아니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되게 풍자하고 조롱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을까? 그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시의 뭐를 알 수 있을까?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러려고 이걸 보는 거지. 그지? 내용 정리하고 오늘 작품 4개 볼 거예요. 작품 4개, 2개 세트로 묶여 있어. 그래서 2개 세트 문제 풀고 2개 세트 문제 풀고 마무리 할 겁니다. 자, 가자. 자, 시적 화자는요, 시 속에서 뭐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또는 사람이 아닌 존재여도 상관없어. 어쨌든 시 속에서 말하는 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 옛날엔 주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귀뚜라미, 바퀴벌레 뭐 별게 다 말을 하고 있어서 시 속에서는 말하는 이를 시적 화자라고 한다. 그러면 시인이 화자이다. 맞아, 틀려? 아니지. 물론 시인 자신이 화자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주로 시에서 하고 싶은 이 시의 주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말하는 일을 시인이 정해놓은 것, 그게 바로 화자다. 그래서 봐봐, 여기 인물 또는 사물이라고 하죠. 사물도 뭐가 될 수 있어? 화자가 될 수 있다고. 되지? 자, 봐봐. 그래서 화자는요,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나나 우리의 형태로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드러나? 관찰하는 이야기만 드러나지. 나나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화자가 보고 있는 시적 대상이 주로 드러나지. 화자를 드러내는 어휘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바라보는 사람, 제3자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거나 관찰자로서 상황을 묘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뭘 보라고? 태도를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되지?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우리다 라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야. 그럼 여기에서 화자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바로 드러나 있죠. 어디? 나. 자, 우리 배웠으니까 화자를 찾았네.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니? 헤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지.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어떤 감정을 느끼니? 체념. 어때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나 보기가 역겨워서 왜 하고 토할 것 같아서 가실 때에는 뭐 하겠대?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오겠대. 그러니까 내가 싫어서 가는 사람을 말 없이 보내주겠다고 하잖아. 이건 화자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근데 상황적으로 내가 싫어서 가는 사람을 곱게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는 건 상황적으로 어때? 말이 안 맞지. 이런 상황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데 상황적으로 이 말을 한다고?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반어라고 한다. 반어의 대표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에 화자의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게 먼저니까 그 정도 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했던 시적 대상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또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 화자가 떠올리는 것, 모든 것이 전부 다 뭐가 된다고? 시적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시적 화자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딱 포인트를 둬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 그게 바로 그 시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시적 대상이고, 화자가 이 시적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화자가 이 시적 대상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파악하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요. 여기까지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표현법 이런 걸 확인하는 거라고요. 운율은 어떻게 형성이 되지? 그치, 반복이지. 뭘 반복하지? 비슷한 모든 걸 반복하지. 단어를 반복하기도 하고 운을 반복하기도 하고 또
문장 구조를 반복하기도 하고 문장 자체, 뭐 다 반복할 수 있잖아.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지. 그리고 반복했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말 계속하면 뭐 되니? 의미가 강조가 되지. 그지?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한다. 그래서 요런 게 주제 먼저 파악했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운율 형성하는 방법과 표현법을 좀 챙겨보면 되겠다. 다음 우리가 시에서 챙겨야 될 건 뭐니? 이미지, 심상. 어떤 심상이 주로 쓰이고 있는지, 어떤 감각적인 느낌이 주로 드러나고 있는지 뭐 챙겨야 된다고. 자, 봐요. 그래서 시적 대상은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 생각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시적 화자의 말을 들어주는 청자, 구체적인 청자가 그 대상일 수도 있다. 왜? 여기 드러나 있진 않지만 화자가 부르잖아. 누구라고 불러? 보통 어머님, 뭐 친구요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이 사람도 뭐가 되는 거야? 시적 대상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불러서 말을 해. 이런 형식을 무슨 형식이라고 하지? 말을 건네는 형식이다라고 알아두세요. 요거는 선지에 진짜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나왔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다 하면은 말을 건네는 형식을 통해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알겠니? 자, 요거 볼게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자,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어. 그러면 뭘 봐야 돼?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을 봐야 돼. 누굴 바라보고 있어? 나그네. 나그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적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나그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한번 봐봐. 나그네가 뭐 하고 있대?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고 있어. 맞아. 나그네는 가고 있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고 있니? 구름에 달 가듯이 가고 있대. 얘들아, 구름에 달이 어떻게 가니, 주원아? 구름이 있어. 여기에 달이 어떻게 가? 구름에 달은 어떻게 가? 막 헐레벌떡 이렇게 가니? 느낌이? 아니지. 어떻게 가? 되게 유유자적하게 가는 느낌이지. 즐기듯이 천천히 가는 느낌이잖아. 나그네가 어떻게 간다고? 길을 어딘가 목적지를 이 시간 안에 가야 돼. 막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나그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나그네에 대해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딱히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어? 그러면 얘가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중립적이에요. 그렇지. 딱히 막 엄청 좋아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느낌은 아니지. 그런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고. 아, 나그네가 이렇게 가고 있는 유유자적하게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구나. 근데 이 나그네에 대해서 뭐 나쁜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좀 그래도 괜찮게 보는 것 같아 정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요. 됐죠? 바로 넘어가자. 자, 시적 상황은 뭐야? 아까 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했지? 시적 화자나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을 시적 상황이라고 해. 그리고 처해 있는 형편이나 분위기, 여러 정황들을 상황이라고 해. 그리고 이 상황에 대처하는 대응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시에서의 태도라고 했어. 그리고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을 정서라고 하고, 정확하게는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을 태도라고 하고, 정서는요, 감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되죠? 이게 결국은 다 뭐를 형성한다? 시의 주제를 형성한다. 되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상황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개인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으로 나눌 수가 있어. 개인적 상황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별 상황이야. 누구랑 헤어졌어. 이건 개인적 상황일까? 사회적 상황일까? 개인적인 상황이지. 헤어진 상황은 개인적인 상황이야. 그럼 사회적 상황은 뭐니? 이 작품이 창작되었을 당시에 사회적으로 있었던 일, 큰 일,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뭐 일제강점기.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계엄, 그치? 그것도 마찬가지. 그다음 뭐 6.25 전쟁이 일어난 뒤라든지, 이런 큼직큼직한 사회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무슨 상황이라고 해? 사회적 상황이라고 해. 그러면 얘들아, 시 자체만 보면 사회적 상황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가
주로 뭐 막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만 보면 시 자체만 보면은 알기가 힘들어. 그럼 이 사회적 상황은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주어질까? 보기에 맞아요. 보기를 주어지니까 보기를 보면서 사회적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것과 연결지어서 시를 해석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요. 자, 그러면 화자의 정서 태도. 화자의 정서는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뭐라고? 감정이라 그랬어. 당연히 밝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두 가지가 있겠지.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좀 볼게. 화자의 태도. 아까 어떤 같은 상황에도 대처하는 자세가 다르다 그랬어. 그게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면 어떤 상황에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지 지금 이렇게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적어놔 봤어. 이별의 상황이라는 시적 상황에서 주로 이별이 많이 나타나니까 시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냥 잘 헤어졌네 싶어가지고 다른 만남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이별을 했지만 극복을 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진짜 계속 슬퍼만 하지 말고 결국은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다 이거야. 부정적인 태도는 뭐니? 죽겠네. 쟤 진짜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는 원망. 그리고 나 진짜 더 이상은 연애를 못해 하는 좌절과 체념. 그리고 너무 슬픔을 끌고 들어가는 그런 슬픔. 이런 게 바로 부정적인 태도야. 보면 알 수 있겠지? 그지? 부정적인 어떤 현실 상황. 그 어떤 현실 상황이 되게 부정적이야. 어떻게?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되게 부정적인 이런 상황에서 극복을 하겠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좋아질 거야 라는 이런 낙관적인 태도는 어떤 태도야? 긍정적인 태도겠지. 그럼 부정적인 태도는 망했어 하면서 현실 도피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 또 여기가 비판이랑 냉소는 뭐야? 비판은 현실 옳고 그름을 딱딱 따져가면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 냉소는 뭐니? 냉소. 소는 웃음이야. 웃음은 웃음인데 어떤 웃음? 냉장고 할 때 냉이야. 차가운 웃음. 그래서 냉소적이다라는 건 되게 비웃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 역시 부정적인 현실이다. 그다음 자기 삶과 관련해서 반성하고 달관하고 뭐 성취하겠다라는 건 긍정적인 거지. 부정적인 건 포기하고 좌절하고 체념하는 건데 얘들아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우리 달관은 뭘까? 달관? 야 쟤는 달관했어. 시험에 달관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뭘까?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이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음에 달관했어 라는 건 죽음을 되게 슬프거나 막 내가 맞서 싸워야 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단계 올라가서 죽음 그 위 단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어차피 사람 모두 다 죽잖아. 다 죽으니까 이걸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냥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달관적 태도라고. 시험? 그래. 시험 어렵지. 시험을 못 보면 좀 기분은 안 좋겠지. 그리고 성적도 안 좋아서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그 이상을 생각하고 지금 당장의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더 다음을 생각해서 더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달관적인 태도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배울 시 중에 하나가 달관적인 태도가 되게 잘 보이는 그 시예요. 혹시 천상병의 귀천이라는 시를 알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들어본 적 있어? 내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를 들고 보니까 되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시야. 죽어서 이제 하늘로 돌아가고 나면 내가 지금 살았던 이 생활, 이 삶을 소풍이었다고 이야기하겠다. 아름다웠다고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예요. 멋있잖아. 근데 진짜 죽음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못할 것 같아서. 되게 시는 되게 멋있는데 과연 저분은 진짜로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지만 진짜 멋있는 시예요. 오늘 배울 거야. 이 달관적인 태도, 관조적인 태도가 굉장히 잘 드러난 시야. 자, 빠르게 얼른 넘어가서 요거만 좀 보고 가자.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해. 자,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고요. 요거는 정지용 시인이 아파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예요.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하면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는
뭐겠니? 슬픔과 아픔이겠지. 그지? 자식을 잃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 그런 마음이 드러났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정서는 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의 정서가 나타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 슬퍼 죽겠어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야? 약간 한 발짝 약간 뒤로 물러나서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볼 수 있다. 다음 보자. 어조는 아까 뭐라고 했어? 시에서 말하는 어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다? 말투다 했어요. 그래서 시적 대상이나 청자에게 취하는 화자의 어떤 특징적인 말투나 억양을 어조라고 한다. 이 말투가, 그러니까 어조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아까 되게 시종일관 곱게 말하면 되게 공손한 분위기가 나고, 시종일관 뭐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의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서 주제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뭐가 한다? 어조가 한다. 되니? 말끝, 종결 어미에서 느껴진다. 뭐뭐 하지 라든지 뭐뭐 하자 라든지 뭐뭐 한다 라든지 아니면 뭐뭐 하네 라든지 이런 종결 어미를 통해서 말투가 느껴진다. 그래서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독백적, 사색적, 직설적, 유장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장한 거 막 길게 느려서 얘기한다 이런 뜻이고 천천히 얘기한다는 뜻이고 사색적 어조는 뭔지 알아요? 사색적 어조. 사색 약간 좀 분위기 잡고. 맞아요. 약간 지적 허용 느낌? 쉽게 말하면 그렇고 사색적 어조라는 건 삶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어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서, 낙천적, 영탄적, 예상적. 아까 우리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하는 그 라는 부분 있잖아. 감탄사. 그게 나타나면 영탄적 어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애상적은 뭐야? 애상적. 사랑. 애상은 슬픔이야, 슬픔. 사랑 애자가 아니라 슬플 애자야. 그래서 애상 나오면 슬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의외로 있잖아. 얘들아, 애상적이라는 말이 선지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근데 나올 때마다 좀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탄식적 어조, 탄식적 어조는 이제 어떤 거? 되게 슬픈 마음을 느꼈을 때, 아까 아이를 잃은 슬픔을 느꼈을 때, 너는 물론 영탄적 어조기도 하지만 너는 날아가 버렸구나 하는 그런 탄식하는 것, 그런 걸 탄식적 어조라고 한다. 다음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서 자 여기까지는 무슨 어조? 긍정적인 어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정적인 어조 이렇게 보면 돼요. 우호적인 건 좋게 본다는 얘기야. 호감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지. 친화는 친근하게 느낀다는 거고 예차는 뭐야? 찬양을 막 떠받들어서 찬양하는 거. 옛날 우리 조선시대 뭐 옛날 시조에서 자연을 찬양하는 장면에서 많이 나오죠. 예찬적 어조. 그다음 냉소는 아까 얘기했어. 비웃는 거고 비판하는 건 비판적 어조. 풍자는 뭐니? 풍자. 조롱하는 거야. 조롱하면서 비웃는 건데 하면서 뭐를 곁들여? 웃음을 곁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웃음은 냉소적 웃음. 냉소라는 말에 웃음이 있으니까 이게 같이 들어가요. 이게 풍자야. 여기랑 같이 알아둬야 될 게 해학적 어조야. 풍자랑 해학 둘 다 웃음이 들어가는 건 맞아. 기본은 웃음이야. 좀 웃기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풍자는 비웃는 거야. 그리고 해학적 어조는 어떤 웃음일까? 되게 호감을 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예쁘게 보고 웃는 웃음이 드러나 있어. 웃기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웃기게 표현하는 거. 중요한 건 대상에 대한 뭐가 필요해? 호감이 필요해. 해학적 어조에는. 풍자적 어조에는 호감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왜? 비웃어야 되거든. 꼴 보기 싫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돌려가는 게 풍자적 어조. 해학적 어조는 호감을 가지고 웃기게 표현하는 것. 바로 우리 작품 볼게요. 감자 먹는 사람들부터 보겠습니다. 작품이 어렵진 않아. 자, 우리 시 만나면 뭐부터 보라 했어? 제목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아니, 제목을 봐. 뭐라고 돼 있냐고.
감자 먹는 사람들이지. 우리 제목에서 별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좀 있어. 어떤 거? 아, 사람들이 감자를 먹고 있구나. 감자를 왜 먹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시를 읽어볼 거야. 이거 시 어렵지 않아요. 여기 한 1분 30초 줄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봐, 얘들아. 이거 읽은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읽어보세요. 다 읽어봤어요? 어떤 내용이야? 가난한 어린 시절을 상상하는 내용. 가난한 어린 시절에 감자를 먹던 내용을 세상하고 있지. 그때 누구도 나도 엄마도 다 회상하고 있어. 한번 보자. 1년은요.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이것은 치명적인 냄새가 1년이야. 그럼 어느 집 담장을 넘어서 달겨드는 뭘까? 달려드는이야. 뭐가 달려든대? 치명적인 냄새가 달려든대. 무슨 냄새일까? 제목을 생각했을 때 감자 냄새. 감자를 삶는 냄새가 달려든대. 얘들아, 냄새가 달릴 수 있어, 없어? 없지. 냄새는 풍기는 거지, 공기를 통해서. 그치? 근데 이게 달려든다라고 표현을 했네? 냄새는 달릴 수 있는 생물이 아닌데 생물인 것처럼 표현했어. 이거 무슨 법이야? 달리기만 해. 사람이 아니어도 달릴 수 있지. 이걸 뭐야? 그래, 그것도 비유법의 일종이야. 화류법이야.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건 의인법이야. 근데 이건 사람이 아니더라도 달릴 수는 있잖아.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처럼 표현한 화류법이다. 그럼 화류법을 왜 썼을까? 굳이 여기다가 어느 집 담장을 넘어 풍기는 이것은 치명적인 냄새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달려드는 이라고 쓴 이유는? 화류법을 쓴 이유. 화류법을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역동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지. 그리고 생동감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쓴 거예요. 냄새가 그냥 풍기는 느낌보다는 냄새가 치명적으로 나한테 확 달려오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쓴 거라고. 알겠어? 화류법인지 의인법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현을 왜 썼는지, 화류법을 씀으로써 느낄 수 있는 효과는 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역동적인 느낌,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되죠? 그럼 봐봐. 지금 화자가 있었어, 없었어?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었어, 없었어? 있어요. 화자 있어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화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보자. 1년에서는 자, 화자가 가고 있는데 어느 집 담장을 넘어서 어떤 감자 냄새, 어떤 치명적인 냄새가 확 들어왔대. 그 냄새를 맡으니까 뭔 생각이 났어? 자,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 여기서부터는 2년은 어린 시절 회상입니다. 자, 식은 감자알 각작거리면 이렇게 갈짝갈짝하고 이로 긁어대면서 평상에 엎드려 산수 숙제를 하던 누구?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엄마, 내 친구들은 내가 감자가 좋아서 감자밥 도시락만 먹는 줄 알아. 라고 누가 얘기한 거야? 나의 말이지. 누구에게?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니? 11식구 떼거리. 떼거리는 끼니야. 11식구 끼니를 감자 없이 무슨 수로 밥을 해대냐고.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더라. 이거야.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건 아니지만 엄마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을 했지. 나와 엄마의 대화인 거야. 그 말을 듣던 귀 밝은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니? 땅 밑에서 감자알 크는 소리 들린다고 흐뭇해하셨지만 아이고 그 감자가 막 열심히 크고 있잖아. 허허허 하던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이야. 그렇지만 엄마, 난 땅속에서 자라는 것들이 무서운데. 땅속에서 자라는 것들이 뭔데? 감자. 감자가 나는 왜 무서울까? 걔가 자라면 또 다 먹어야 되잖아. 나는 감자가 너무 지겹거든. 맨날 먹으니까 정말 지겨운데 땅속에서 자라는 것들이 다 또 먹어야 되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질릴 만큼 질렸단 얘기야. 나는 감자가 너무 질려. 그래서 무서운데 뿌리 끝에 댕글댕글한 어지럼증을 매달고 친구들이 밥상머리를 지킨다. 이렇게 11식구가 모여 앉아서 뭐를 먹고 있어?
감자 섞은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 밥은 누가 했겠니? 엄마가 했겠지. 근데 우리 엄마 봐봐. 하나 둘 숟가락 내려놓을 때까지 엄마 밥주발, 엄마 밥그릇에 숟가락 꽂히지 않는다 라고 했어. 자, 11식구 밥을 그렇게 해댔는데 엄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엄마는 어떤 존재야? 맞아. 희생을 하고 사랑을 퍼주기만 하는 그런 존재야. 자, 어린 시절 나의 회상에서는 감자를 지겨워서 먹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과 희생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되니? 여기까지? 그럼 3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린 시절 회상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른 시절로 돌아왔어요? 다시. 현재 어른으로 돌아왔지. 어른이 된 화자야. 어른 화자의 목소리야. 어릴 적 질리도록 먹은 건 싫어하게 된다더니 감자 삶은 냄새. 이것은 치명적인 그리움이라고 했어. 그러면 감자에 대한 그리움이긴 한데 누구에 대한 그리움일까? 결국 그치? 이 그리움은 감자에 대한, 표면적으로는 감자에 대한 그리움이야. 하지만 진짜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야 라고 우리는 챙겨줘야지. 그치? 마지막 년 볼게요.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는 땅 밑으로만. 자, 감자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네. 감자는 얘들아 꽃이 지고 맺히는 열매니? 아니지. 감자는 뭘 먹어 우리가? 줄기 아니니? 내가 배운 지가 좀 오래돼서 나도 니네만 할 때 배웠던 거라 그 뒤로 나도 배운 적은 없는데 내가 알기로 고구마는 뿌리식물이고 감자는 줄기식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줄기가 땅에서 자란다고. 몰라.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꽃에서 맺히는 열매는 아니야. 그지? 여튼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왜? 꽃은 위에서 폈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땅 밑으로만 둥그는 땅 밑에서만 감자가 열리잖아. 그래서 이러한 꽃진 자리엔 얼씬도 하지 않은 꽃이 진 자리에 원래 열매가 이렇게 맺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은 11개의 구덩이를 가진 늙은 애기집이라고 하잖아. 이건 지금 표면적으로는 감자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봐봐. 아까 식구 몇 명? 11식구. 그러면 11개의 구덩이는 뭐랑 연결되겠니? 11식구. 챙겨야 할 11식구를 가진 이 늙은 애기집은 우리 엄마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아까는 감자 얘기 같았는데 이게 엄마 얘기라고 한다면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는 땅 밑으로만 둥그는. 자,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꽃은 그대로 놔두고 땅 밑에서만 열심히 식구들 챙기는 누구? 엄마. 꽃진 자리엔 얼씬도 하지 않는. 자, 꽃이 졌으면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엄마는 자기 삶을 살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꽃진 자리엔 얼씬도 하지 않는 11개의 구덩이를 가진 늙은 애기집. 바로 누구? 우리 엄마.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야?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지. 어린 시절 엄마를 회상하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겠지. 어려운 시는 아니죠. 그럼 봐봐. 이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가 있었어. 어느 집 담장 넘어 달겨드는 뭐? 치명적인 냄새. 그 냄새가 그리움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였어. 이 그리움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는 위에 있는 치명적인 냄새. 요게 바로 그리움을, 우리 이런 말을 써요. 그리움을 환기시키는 매개체다라는 말을 써.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매개체라는 말을 썼어.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야, 그 냄새 맡으니까 엄마 생각이 나네? 이런 말을 시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매개체가 바로 이 치명적인 냄새야. 이렇게. 지금 안 보이니까 그래. 1년의 그 치명적인 냄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냄새. 냄새는. 환기가 뭐야, 그러면? 문 열고 공기 순환시키는 게 환기가 아니라 문학에서 말하는 환기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기억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것을 환기시키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매개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
자, 산문시야. 어디가 그렇게 산문시였어? 몇 년이 특히 산문시의 특징이 두드러졌니? 1, 2, 3, 4년 중에서. 1, 2, 3, 4년 중에서 어디에서 산문의 형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 2년이지. 시지만 꼭 무슨 소설처럼 그렇게 쭉 수필처럼 이어지는 산문시. 서정시는 감정이 듬뿍 담겼네. 어떤 감정이 듬뿍 담겼니? 슬프다 그리고 그리움 마음. 그지? 그리움이 듬뿍 담겼네. 회상했으니까 회상적이고 그 옛날의 감정을 돌이켜 생각했으니까 회한적이야. 주제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누구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독백체와 대화체. 혼잣말도 나타나. 그리고 누구랑 대화했어? 엄마랑 엄마랑 대화하는 대화체도 나타났지. 자, 시상 전개 방식은 독백체와 대화체. 다음 시행 배열을 통해 자 여기에서 운율은 딱 글자 수를 맞추거나 뭔가를 반복을 계속해서 나타난 건 아니고 어떻게? 여기서 봐봐. 어릴 적 질리도록 먹은 건 싫어하게 된다더니 감자 삶은 냄새 끊어서 이것은 땡 치명적인 그리움. 요렇게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고. 끊어야 할 곳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 약간 좀 독특하게 끊어졌잖아. 이런 걸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후각적 이미지 어디? 냄새. 그지? 치명적인 냄새. 거기에서 후각적 이미지. 비유적 표현은 엄마를 뭐에다 비유했니? 감자에 비유했지. 되죠? 바로 넘어가서 땅끝 보겠습니다. 자, 땅끝이라는 시는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막 어려운 건 아니야. 얘들아, 여기도 한 2분 줄 테니까 읽어볼래? 읽어보고 나서, 같이 보자. 총 3년으로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한 번 읽어서는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자, 땅끝이라는 제목 봐봐. 땅끝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땅끝은 실제 지명이기도 하지. 저 밑에 해남 그 끝에 여기 이 남쪽 끝에 있는 지명을 땅끝이라고 해. 그리고 땅의 진짜 끝을 이야기하기도 해. 그러면 이 땅끝이 의미하는 건 자, 우리 생각해보자. 진짜 지명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나라 뭐야 이거 좀 심하네. 우리나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렇게 생겼잖아. 땅끝 어디 있어? 여기 여기쯤에 땅끝이 있지 않겠어요? 땅의 끝에서는 뭐랑 맞닿아 있니? 바다 바다랑 맞닿아 있지. 땅의 끝이 여기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라는 부분이 있잖아. 그럼 자, 정확하게 말하면요. 땅끝이가 맞고요. 땅끝은이 맞아요. 뒤에 이가 나올 때만 치로 발음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음해서 튼으로 발음하면 돼. 땅끝이, 땅끝은, 땅끝에 이렇게. 근데 난 이 티읕 발음을 연음할 때가 제일 이상해. 너네 팥 있잖아. 팥. 팥죽 할 때 그 팥. 이 발음해봐. 파치 이건 파치가 맞지? 이거 발음해봐. 파츠 이상하다니까. 파틀.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아. 파틀, 파테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데 이거 발음할 때가 제일 이상한 것 같아 난. 여튼 땅끝은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아요. 또 여기 땅끝은 어디랑 만나 있다고? 바다랑 만나 있어. 그러니까 땅끝이 젖어 있다는 건 바다랑 만나는 곳에다 젖어 있어. 이 땅끝은 극한으로 몰려서 어떨 것 같지만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뭐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길. 바다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라는 말이 그 말이야. 끝으로 몰려서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그곳에 새로운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야. 그러면 요걸 생각을 하면서 볼게요. 자, 1년부터 보자. 산 넘어 고운 노을을 보려고 라고 했어. 자, 여기 봐봐. 여기 일단 화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밖으로? 어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 나 있어요? 내가 산을 넘어 고운 노을을 보려고 뭐를 탔대? 근데
맞아. 그네를 타고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불렀지. 그런데 내가 보고 싶었던 그 노을은 뭐한테 잡아먹혔니? 어둠에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라고 돼 있어. 그럼 봐. 내가 보고 싶었던 것, 내가 좋아해서 보고 싶었던 것은 뭐야? 노을이 있지.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나는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기 위해서 그네를 타고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불렀지. 네 노을, 내가 좋아했던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라고 했어. 일단 지 반복되는 건 알 수 있겠지. 이게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자, 어둠은 내가 좋아하는 노을을 잡아먹은 부정적인 존재지. 그럼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할게. 이렇게 대비되는 시어인 건 알고 있겠지? 알 수 있겠지? 자,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 나는 노을에게 가기 위해서 뭐를 타고 갔어? 나는 노을에게 가기 위해서 그네를 타고 갔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노을에게 가기 위해서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라고 해. 자, 삐걱삐걱은 일단 음성 상징어. 좋은 느낌이야, 나쁜 느낌이야? 삐걱삐걱. 삐걱삐걱 뭐 하고 있었대, 그네줄이? 떨고 있었대잖아. 자, 그네줄이 찍찍 하면서 삐걱삐걱 나는 소리는 어떤 느낌을 들어? 외롭다 싶습니다. 좀 무섭기도 하잖아. 이형 이런 소리 나는 거 되게 무서운 느낌도 들지. 그래서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던 그네줄. 자, 그네줄이 떨 수 있니, 없니? 이 떤다는 건 진짜 물리적으로 떨고 있다도 되지만 마음적으로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 그네줄이 떨고 있었대. 그네줄은 감정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얘가 떨고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뭐가 나타난 거야, 여기서? 의인법이 일단 나타나고요. 그네줄이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여서. 그러면 그네줄이 떨고 있는 건 그네줄이 진짜 무서워서가 아니라 누가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그네줄이 떨고 있는 것처럼 감정이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이 떨고 있었어는 그러면 누구의 감정? 화자의 감정이야. 화자의 어떤 감정? 두려움이지. 뭐가 두려워? 어둠이요. 내가 좋아서 보고 싶었던 그 노을이 어둠에게 잡아먹히는 걸 보니까 어둠이 무서운 거야. 이건 지금의 나야, 어린 시절의 나야. 맞아요. 이때까지 어린 시절의 나인 거야. 어린 시절 내가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타고 갔는데 그 노을이 어둠에 잡아먹힌 걸 보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이 부분이야. 그럼 봐봐, 학준아. 2형 보자.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자, 노을을 보려고 그네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야, 내가 나비가 좋아서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어. 내가 땅끝으로 막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저 땅끝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막 갔어. 뭘 찾아서? 아름다운 나비를 쫓아갔다고. 이게 어린 시절이야.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끝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라는 거지. 끝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자, 그러나 옛날에는 못 모르고 그렇게 막 달려갔는데 그러나 여기 시상 전환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은 있잖아. 잘 생각해보면 살면서 몇 번은 자, 여기 못다 수정하자. 땅끝.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자, 이때 말하는 땅끝. 어릴 때 나비 쫓아가던 땅끝은 내가 좋아했던 곳인데 지금 내가 땅끝으로 밀려 서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일까? 밀려서 온 절망의 장소겠지. 극한의 끝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살면서 서게 되는 이 땅끝은 되게 안 좋은 곳이 되는 거야. 어렸을 때 내가 나비 쫓아가던 땅끝은 좋은 곳, 여기는 안 좋은 곳.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 자, 땅끝으로 파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먹어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더 갈 곳이 있어, 없어? 땅의 끝인데 어떻게 가? 못 가지, 그지? 여기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가고 다시 어디로 가? 이렇게 현실 안주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상황을 알겠니?
아니, 뭐, 겪어봤어야 알지. 니네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위태로운 느낌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있겠어. 그지? 없지. 없어야 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나는 그 땅 끝에 몰려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린 시절에 나는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나비 찾아 다니던 그런 나와 반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밀려서 땅 끝으로 밀려오는 그 느낌. 근데 봐봐.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자, 봐봐. 땅 끝으로 밀려왔어. 그럼 여기서 뒷걸음질을 치면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밀려가면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거기 아닌 다른 데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자, 아까 막 땅을 먹어들던 파도가 어떻게 하고 오니? 이번엔 어떻게 하고 왔어?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대. 마찬가지야. 아까 냄새가 그냥 풍기는 게 아니라 달겨든다 그랬잖아. 마찬가지야.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대. 이건 무슨 법? 하류법이지. 왜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건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막 화도의 위협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지?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인. 아까 나비를 찾아서 내가 땅 끝으로 갔잖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선 것도 아닌데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왜?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런데야. 자, 시상의 전환이 딱 나타나는 부분이지. 아, 진짜 절망의 끝인데 아까 아침 2시 반에서 그랬어. 이거 지금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 라고 했을 때 한 명이 그렇게 말을 했어. 정말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더라고. 뒤질 위기에서 희망을 찾는 얘기예요. 라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이렇게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 위태로움 속에 뭐가 숨어 있어?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자, 아까 얘기했어. 땅끝이 항상 젖어 있다는 건 이렇게 위태로운 땅끝이지만 뭐가? 희망이 숨어 있기 때문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 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은 말이 돼, 안 돼? 위태로움 속에 어떻게 아름다움이 있겠니? 없지. 그러니까 얘는 역설야. 자, 땅끝은 그래서 늘 젖어 있다는 것이 뭐랑 맞닿아 있으니까? 바다랑 맞닿아 있으니까 이게 바로 땅끝에서 느낄 수 있는 희망이지.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이게 이 시예요. 난해할 수도 있어. 너네가 절대 아직 공감 못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는 준비하면서 들더라고. 자, 봐. 인생의 절망 속에서 깨달은 삶의 뭐야? 아름다움과 희망이다. 대상에 대한 어떤 거? 역설적 인식. 위태로움 속에 뭐가 있다? 아름다움이 있다. 뭐뭐지가 반복되면서 우리를 형성하고 있어. 다음 과거의 회상에서 현재로 시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넘어가서 얘들아. 14쪽이요. 14쪽에 1번, 2번, 3번을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이 두 세트, 두 시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세트 문제가 3문제 있어요. 문제는 총 6문제밖에 아니야. 자, 1번 보자. 다 했지? 3문제 금방 했지? 넌 이제 냉 됐겠다, 냉 완전. 자, 1번 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몇 번일까요? 서리법 나타난 부분 있었어, 없었어? 나 서리법이란 말을 한 적도 없어. 없습니다. 가나 둘 다 없어. 반어법 역시 없어. 다음 구체적 청자와의 대화는 어디에서 나타났지? 엄마랑 대화는 어디? 가에만 나타났지? 그러니까 아니야. 그 다음 나는 특정한 종결어미 지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네요. 4번이 답이야. 화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가의 화자가 어머니께 쓴 편지의 일부야. 그러니까 여기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이, 시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 부분 어디? B. 할아버지께서는 뭐 하셨어? 아이고 감자 잘 크네 허허허 하셨지? 감자 드시는 것이 좋다시며 저를 나무라셨죠?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내용 일치 문제예요. 답은 2번입니다. A부터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A.
땅끝에 1년이에요. 화자는 어둠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암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노을이 좋아서 갔어. 근데 그 노을이 어디에 잡아먹혔니? 어둠에 잡아먹혔지. 그러니까 뭐한대? 화자는 그 어둠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네가 떨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이야기했지. 암담한 심정까지도 맞습니다. 다음 A에서 화자는 그네를 굴림으로써 이상적 대상 뭐? 노을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니? 네. 있잖아. 그치? 내가 수업을 안 했냐? 그렇지 않아. 얘들아 정신 차려. 자, B에서 화자는 땅끝을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맞아요?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어린 시절에는 내가 이상적 공간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 동경하는 공간이었어. 근데 뒤에서 바로 나오잖아.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라는 이 땅끝은 뭐야?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 공간이야? 아니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이상적 공간 아니야. 답은 3번이에요. 화자는 달려드는 파도를 삶의 위태로움, 아가리까지 쳐들고 들어오는 그 파도를 보면서 위태로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삶에 대한 역설적 깨달음, 뭐를 깨달고 있어? 위태로움 속에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답은 몇 번? 3번이다. 빨리 가. 귀천이랑 흙을 만지면 좀 빠르게 볼게요. 자, 귀천은 어려운 시 아니야? 얼른 보자. 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 자체가 뭐야? 귀, 돌아갈 귀의 천이 하늘천이야. 하늘로 돌아가리라. 제목부터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뭐니 지금 세 개? 반복. 당연히 운율, 그리고 당연히 강조,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 바로 나타나야 되고요. 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건 죽어서 뭐 하겠다? 행복하겠다.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 그럼 내가 돌아간다고 했잖아. 원래 어디 있었던 사람인데? 하늘에 있던 사람인데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가겠다. 그리고 가서는 뭐라고 하겠다? 아, 아름다웠다 라고 말할 거야 라는 아주 죽음에 달관한 태도. 멋있지 않냐고. 자, 봐. 빠르게 볼게.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자, 이슬은요. 이슬은 새벽에 햇빛이 쨍 비치면 어떻게 돼? 과요. 증발해버리지. 그러니까 새벽빛이 와 닿으면 쓰러지는 그 이슬과 함께 뭐 하겠다? 손잡고 어디 가겠다고? 하늘로. 하늘로 돌아가겠다고. 그럼 이슬을 한번 생각해봐. 이슬이라는 건 예쁜데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지. 유한한 존재야.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마치 무엇처럼? 낮추. 인간의 삶처럼. 그 다음 2번 봐봐.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자, 노을이라는 건 예쁘지? 예쁜데 잠깐 예쁘다가 어떻게 되니? 져버리지. 역시나 노을빛 역시 어때? 유한하지. 예쁘지만 유한하지. 마치 무엇처럼? 인간의 삶처럼.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노을빛이랑 같이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 자, 구름은 뭐니? 구름이 의미하는 건 맞아. 죽음이에요. 죽음이 이리 와 손짓하면 근데 이 구름이 야 이리 와 이게 아니라 야 이리 와 라는 건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한다? 아니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 그럼 구름이 손짓한다 라는 건 구름이 손짓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의인법 챙겨야지. 의인화됐다. 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이라고 했어. 자, 소풍은 뭘 소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삶을 소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좋게 보고 있니? 나쁘게 보고 있니? 좋게 보고 있지.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하는 소풍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하나 더, 한 번 더 짚어주지. 가서 뭐 했다고 말하겠다고?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는 건 역시 삶에 대한 어떤 인식? 되게 아름답게 보고 있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정리돼요?
어려운 시는 절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엄청 자주 나오는 시도 아니긴 합니다만 알아는 둡시다. 되게 간단하지만 쉬워요. 반복으로 운율 형성하고 있고 의미 강조하고 있고 이슬과 노을빛이 의미하는 건 아름답지만 유한한 것. 마치 뭐처럼? 인간의 삶처럼. 그리고 화자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같이 하고 있다? 좀 달관하고 있다. 관조적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고요하게 지켜보는 걸 관조적이라고 해. 그러니까 죽음 싫어. 죽겠어. 나 진짜 이 죽음을 피할 거야. 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알겠지? 그리고 기왕 받아들이는 거면 이렇게 챙겨보겠다. 라는 거야. 바로 넘어가서 흙을 만지며 얼른 보자. 진짜. 네. 자, 흙을 만지면 얼른 보자. 여기 있잖아. 지금 연이 안 나눠져 있잖아요. 연은 어디서 나고 여기 마침표 있지? 마침표를 중심으로 연을 나눠봐, 얘들아. 그럼 총 7개. 7연으로 나눠질 수 있어. 이게 단어는 좀 진짜 단어가 어렵긴 한데 내용 절대 안 어렵거든. 따라와. 바로 따라오자. 여기 피비린 옥루를 헐고 옥루라는 건 누각 같은 뭐 집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집인데 어떤 집이야? 피비린내 나는 집이지. 그러니까 막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었던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거야. 얘가 그러면 화자가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헐어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 얘기하는 거지. 이 거기 피비린 옥루를 헐고 뭐를 짓자? 따사한 햇살에 익어가는 뭐? 초가 삼간을 나는 짓자라고 해. 되니? 뭔 말인지? 그러면 이 화자는 피비린내 나는 갈등이 막 있었던 그런 집 말고 뭐를 짓자? 초가 삼간을 짓자. 어디에다가? 그럼 생각해봐. 초가 삼간은 도시에 짓겠니? 자연에 짓겠니? 시골 자연에 짓겠지. 그래서 이 화자는 도시에 살던 삶을 버리고 어디로? 자연에서의 삶을 추구하러 가겠다. 근데 봐봐. 초가 삼간지었대잖아. 이거 부자의 삶이야? 소박한 삶이야? 맞아. 소박한 삶.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살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한번 밑에를 가보니 없는 것 두고는 모두 다 있는 곳에 어쩌면 이 많은 외로움이 그물을 치나란데 자, 뭔 말인지 진짜 모를 것이다. 한번 봐봐. 여기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데 어쩌면 이 많은 여기에는 뭐가 있다? 외로움이 있다. 야,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도 이곳에는 지금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이곳에는 외로움이 많은 곳이니까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겠지.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아래에서 두 번째 맨 마지막 연을 봐봐.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 여기 앞서 책을 보세요.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맨 마지막 연 얘기하는 거야. 어쩌면 이 많은 뭐가 있다고 거기는? 사랑이 있다고. 그럼 그 두 개가 대조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 그럼 화자가 바라는 건 외로움이 있는 곳일까? 사랑이 있는 곳일까? 맞아. 그럼 여기는 화자가 싫어하는 곳.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뭐가 없어? 정신적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없는 거야. 정신적 가치는 없는 거야. 풍요로움 속에서 뭐를 느끼고 있어? 외로움. 그럼 여기는 뭐야? 정신적인 풍요 속에서 느끼는 사랑이 되겠지. 두 개가 대조된다는 건 챙겨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봐봐.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곳에 어쩌면 이 많은 외로움이 그물을 치나.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되게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야. 자, 여기 보자. 허공에 박힌 화살을 뽑아 한자로 호미를 벼루어 보자 라고 하는데 자, 화살을 뽑고 호미를 챙겨서 호미로 뭐를 하자? 호미로 뭐 해? 땅을 파고 소박하게 자연에서 살자 이거야. 화살은 뽑아내고 호미는 챙겨서 자연에서 즐겨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삶에서 벗어나자?
도시의 삶, 세속적 삶에서 벗어나. 세속적 삶에 대한 거부, 그다음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내용이라고. 그다음 봐봐. 자연으로 가서 뭐 하자고? 풍기는 흙냄새에 귀 기울이면 뉘우침의 눈물에서 꽃이 피누나 라고 했어. 자연으로 돌아갔잖아. 가니까 거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 흙냄새가 나. 거기에서 냄새에 어떻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 그 공감각. 맞아요. 흙냄새에 귀 기울이면 해서 진짜 느껴지는 감각은 무슨 감각이야? 냄새가 메인이지. 그러니까 후각이 메인이고 귀를 기울인데 냄새에 귀를 기울일 수 있냐 없냐? 없지. 그러니까 후각의 청각, 화가 되겠지. 얘가 메인이고 얘는 느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표현하는 것. 이게 가짜 감각인 거지. 그래서 풍기는 흙냄새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뉘우침의 눈물. 뉘우침 뭐야? 반성. 뭐에 대한 반성? 내가 그동안 너무 세속적으로 살았네 라는 그런 반성을 하겠다라는 거지. 자, 뭐에 대한 반성? 자신의, 이거 색깔은 의미 없다. 그냥 내가 급하니까 그냥 아무 색이나 쓰는 거야.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정도 되겠다. 성찰. 자, 마지막 돌아갈 이 한 줌 흙을 스며서 흐르는 산골 물소리. 자, 이거 봐. 마지막 돌아갈 이 한 줌 흙이래. 이거 뭐를 말하는 거니? 아까 귀처이나, 죽어서 내가 썩으면 될 흙 한 줌.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 돌아갈 이 한 줌 흙을 스며서 흐르는 산골 물소리. 일단 물소리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청각적 이미지고. 뭐 하겠다고? 자연에서 살다 죽겠다라는 자연의 뭐를 깨달았어?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를 깨달음. 나는 결국 죽어서 뭐가 될 거니까? 자연의 일부가 될 거니까. 뭔 소린지 알겠지? 말을 막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거. 자, 여기 가난한 초가를 짓고 위로 올릴게요. 여기 가난한 초가를 짓고 푸른 하늘이 사철 넘치는 한 그루 나무를 나는 심자라고 했어. 초가를 짓긴 짓는데 어떤 초가? 가난한 초가. 그러니까 부자의 삶을 살겠다 아니면 소박한 삶을 살겠다?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살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안분지족이라고 하지. 다음 마지막은 아까 윗부분이랑 대조된다는 거 확실하게 기억해라. 있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는 게 뭔데? 정신적인 가치는 있어. 그럼 뭐가 없어? 아까랑 반대. 물질적인 풍요는 없어. 하지만 정신적인 가치가 잔뜩 있는 이곳에서는 뭘 느낄 수 있어?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신적 풍요 속에서 느끼는 뭐겠니? 사랑 되겠지. 위에랑 바로 대조하면서 봐야 돼. 그래서 아까 이연에 없는 것 두고는 모두 다 있는 곳에 어쩌면 이 많은 외로움이 그물을 치나랑 대조된다. 여기 부분이랑 대조된다. 한 번에 이렇게 안 들어오네. 여기랑 대조된다. 그치? 되죠? 그래서 뭐 하자고? 자연 속에서 뭐를 느끼자고? 자연 속에서 즐기는 소박한 삶에서 뭐를 느끼자? 사랑을 느끼자. 근데 얘들아, 여기 봐봐. 나는 심자. 다음, 뭐, 나는 짓자. 이거 말 된다고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해? 안 돼. 왜 안 돼? 말이 안 돼. 자, 자는 무슨 어미야? 청유형 어미지. 청유,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할 때는 항상 어떻게 얘기해야 돼? 주어가? 우리여야 돼. 나와 나를 포함한 그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지금 나 혼자 심자, 나 혼자 짓자라고 하니까 말이 돼, 안 돼?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돼. 근데 이건 시적 허용이야,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처럼 적었어. 왜 이렇게 적었을까? 뭐 하자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썼다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운율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어요? 뭐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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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이게 한 번에 안 들어와서 내가 여기 나는 지자, 고자, 그다음에 여기도 심자 이렇게 더는요 여기 치, 나도 이게 아, 의문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오늘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돼요? 이건 사실은 조지훈 시인의 치 중에서 막 엄청 자주 나오는 작품은 아니에요. 2010년인가 수능 완성에 한 번 정도 나왔었고 그 뒤로는 거의 나오지 않은 작품이고 조지훈 작품 중에서는 더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작품들이 많아서 사실 요거는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를요 지금 4번, 5번, 6번을 지금 빨리 풀고 우리 10분까지 끝내줄게요. 좀 많이 오버가 됐네. 자, 바로 보자. 4번 봐봐. 가와 나의 공통점이야, 공통점. 자연물을 통해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냐? 특히 가에서는 나타나 있어. 부정적인 측면 안 나타나 있지? 아니지.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은 어디만 나타나 있어? 가에서 구름이 손짓한다. 이거에서 나타나 있지만 그게 대상을 예찬하고 있냐? 아니지. 반복법 어디? 가에서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3번 반복됐고요. 나에서는 어디? 그래, 뭐뭐자, 뭐뭐자, 뭐뭐자. 되죠? 되지? 청각적 이미지는 어디서만? 산골 물소리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에 아니야. 단어법은 내가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아니야. 답은 몇 번? 3번. 자, 5번에 A에서 나타나는 삶에 대한 태도는 어땠어? 삶에 대한 긍정이지. B에서는요? 성찰, 반성을 하자, 뉘우침에 거기 나왔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자, 6번은 보기를 참고하여 조지훈 시인의 생애, 작가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야. 자, 읽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문제 볼게요. 1번, 옥루와 초가상 간의 대비. 옥루는 화자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거. 피비린 옥루니까요. 초가상가는 짓고 살자라고 했으니까 좋아하는 것. 자, 대비 일어나고 있지. 있죠?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드러나고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2번, 나는 진짜, 나는 진짜 말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시적 허용에서 자연을 동경하는 심정 강조되고 있다. 그지? 다음 화살은 세계와의 조응을 방해하는 대립과 갈등의 상황 의미하고 있다. 그지? 산골 물소리와 한 그루 나무에서 생명력의 원천인 자연의 이미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산골 물소리, 한 그루 나무. 그지? 자연의 모습이잖아. 맞잖아.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은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있는 건 뭐 정신적인 것 같지? 아무것도 없는 건 물질적인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정신적인 건 있는 것. 근데 이게 화자의 회의적 반응 맞아요? 틀려요? 아니지.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